네, 코하 3월 3일 화요일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충격과 혼란이 가득한 주말이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여 대규모 공격과 4주 이상 중장기전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네, 이런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 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어제 5% 가까이 상승하며 주요 코인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극심한 변동성 변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웹3 챌린지 플랫폼 쇼첼의 이은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이슈 확인 전에 키보드 차트를 통해서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화요일 오늘의 시황 확인합니다. 네, 먼저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토탈 차트 확인합니다. 단기 추세선인 RSI이죠. 주황색 라인입니다. 상승했다가 꺾이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도 상승했다가 단기 추세선을 좀 따라가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단기적으로 혼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44%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57.94%보다는 상승했죠.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7.87%로 금요일 저녁 7.86%와 비슷합니다. 시장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35%입니다. 금요일 방송 35.85%보다는 하락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횡보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4.25%죠. 네, 저녁 3.62%, 금요일 저녁 3.62%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도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재 유튜브 한국경제TV 채널과 한국경제TV 글로벌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채팅에 입장해 주시고 궁금한 코인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오늘의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첫 번째 이슈 헤드라인 확인합니다. 네, 비트코인 미국 이란 전쟁 속 긍정과 부정 전망. 네. 정말 큰 이슈입니다. 이 미국과 이란 전쟁, 그동안 정말 전쟁이 오려나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전쟁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 이 두 가지 좀 준비를 해오셨다는데 먼저 긍정적인 전망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 이상 급락하면서 검은 화요일로 불리면서 이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뭐 미국 증시라든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방을 하면서 오히려 저희 코마워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국장을 투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이런 그러니까 코인 쪽으로 하셨다면은 좀 웃는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조금 그래도 네. 해칭을 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좀 골고루 그런 부정 이슈와 긍정 이슈 나오면서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좀 비트코인 자체가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공습을 했지 않습니까? 네. 2월의 마지막 날에 공습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63,000달러까지 가격이 훅 내려갔어요.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날. 그때 제가 네. 이제 당직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네. 막 급해가지고 막 썼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떨어졌는데 음. 주말이 지나고 나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토요일 주말 저점 대비해서 10% 가까이 오른 지 거의 7만 달러를 터치할 뻔했는데 이제 약간 오늘 들어서 이제 코스피라든지 같이 좀 다른 것들이 맞물리면서 좀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그 여파를 보자면은 이 미국 선물 시장보다 조금 더 충격이 덜했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는 네. 3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이제 청산이 됐는데 이 규모가 굉장히 그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큰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조금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뭐 안전자산도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82불까지 급등하면서 네. 수개월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금과 은, 뭐 금도깨비, 은도깨비 다 같이 마중을 나오면서 네.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당시, 그러니까 월요일 당시에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조금 빠지면서 그러니까 안전자산도 올랐고 네. 대신에 나스닥이 빠지니까 비트코인으로 좀 자금 이동한 게 아닐까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 들어서는 미국 증시는 혼조세, 그러니까 혼조세지만 네. 나스닥이나 S&P가 올랐고 다우가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승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빠졌고 비트코인은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하메네이 사망설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지금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이 주식 시장에서 나온 자금들이 좀 암호화폐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또 다른 긍정적인 전망의 예로 이 패닉 매도가 없었다는 점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롱 포지션에서의 청산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요인 중에 하나는 좀 패닉셀이 적었다.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온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벤트 민감한 단기 보유자들이 급작스럽게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이 분석에 좀 덧붙여 가면서 네. 최근 이제 단기 보유자들의 즉각적인 손절 반응이 최근과는 달랐다. 그 이유는 너무 누적된 피로감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연말부터 계속된 하락세에 네. 뭐 얼마나 큰일 나겠어. 이런 식으로 조금 반응을 했다고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대신에 이런 신호들이 이제 완벽하게 안전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일단은 어쨌든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이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사망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조금 더 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네. 이란의 그런 최고 지도자의 부재 속에 아무래도 미국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단기 보유자들의 그런 네. 투심을 유지시킨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전망이 과거 미국의 전쟁 사례를 저희가 좀 봤을 때 연준의 태도에 따른 이 전망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아서헤이즈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가 네. 최근에 발언을 했는데요. 이분이 지난해 9월 정도 이제 한국 KBW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씀이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는 전쟁 모드로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다. 아, 네. 군축의 예산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무기를 많이 전진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와 관련된 느낌이다. 미리 예상을 했네요. 미리 예상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만약에 계속해서 이 전쟁이 가시화되면은 금리 인하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는데 벌써 그 외신에 따르면은 수차례 벌써 트럼프 대통령 2기에는 수차례 그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든지 네. 그런 국지적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부분을 적중한 것 같고 일단은 연방준비제도가 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는 전쟁이 가장 큰 시그널로 봐요. 그래서 이제 네. 대표적으로는 1990년 걸프 전쟁이죠. 이때 이제 발발하면서 연준이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이제 악의 축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때도 같이 금리 인하를 채택을 했고요. 또 이제 최근에 공화당이 이제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다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했기 때문에 네. 또 실제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또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지 이렇게 좀 전쟁이 뭐 한 달 이상 길어질 경우에 네. 연방준비제도 좀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좀 안타깝고 안 좋은 거지만 하지만 연준에서는 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전쟁이 났을 때 금리를 인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이 이 미국 행정부와 발을 맞출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좀 살펴봤는데 부정적인 전망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겠죠.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가장 큰 협박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련된 리스크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아까 이제 말했듯이 만약에 좀 장기화되고 네. 이게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적인 시나리오를 세웠을 때 네. 오히려 유가 상승이 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한다는 분석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그 연준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면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점이 조금 더 밀린다.
이게 일단 6월까지는 시장에서는 어려울 거라 보는데 6월 이후에도 별다른 소식이 없다. 이러면은 위험 자산 전반에 좀 부담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나리오를 세워봤는데 국채 금리가 급등할 경우에 이 레버리지 청산 가속 우려가 그러니까 될 수 있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가가 상승될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쵸. 이 석유로 만드는 제품들 대부분이 올라갈 거고 네. 그러면은 이 연준의 이중 책무인 금리 인하와 완전 고용 중에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 중에 물가 안정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 놓치는 거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고 그럴 경우엔 또 한 번 유동성 축소가 되면서 이 안 좋은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레버리지 청산 가속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이 발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있지만 하지만 이게 국제 유가 자체가 물가를 또 자극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내리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점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이 비트코인 채굴 능력,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에도 좀 영향을 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 이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이란의 공습과 무슨 관계가 있냐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샤나카 안슬렘 페레라라고 이 이란 쪽에 좀 금융이나 지적학 전문가 이분이 말하기를 네. 이란에도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이 채굴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현재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라고 하죠. IRGC 이 조직이 네. 비트코인 채굴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은 단순 채굴 활동을 넘어서 네. 이 이란이 이제 뭐 대이란 제재 요거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쓰고 있다.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력 보조금이 굉장히 싸서 네. 한 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1,300달러 듭니다. 아, 1,300달러요? 네, 그러니까 네. 시장가로 계산했을 때는 지금 뭐 7만 달러라고 계산을 하면은 거의 원가를 그냥 없는 거예요. 원가가. 그렇죠. 뭐 마진을 6만 많이 8천 달러를 남길 수 있는. 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네. 이게 또 이란에만 좀 70만 대의 채굴기가 있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오죽하면 정전이 나는 것도 이 비트코인을 하도 돌려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하고 있는데 네. 이게 95%가 불법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주체가 되려 정부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 측 가장한 단체인 거죠. 네. 근데 또 이게 네. 중요한 게 해시레이트가 이란에서 2%에서 5%를 차지하고 있어요. 많이 좀 이게 굉장히 많은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더리움을 보유한 톰리 선생님도 5%가 목표다. 그렇죠. 물론 이제 보유량은 아니지만 이 채굴할 수 있는 역량이 5% 가까이 된다는 것도 네. 굉장히 놀라운 건데 만약에 이게 이제 뭐 공습으로 인해서 끊기게 되면은 네. 물론 이란 혁명 수비대 자금줄엔 타격이 되지만 또 반대로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전력 생산에 굉장히 30에서 50% 증발을 하고 네. 채굴 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뭐 블록 생성 지연, 뭐 트랜잭션 수수료 폭증 이런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이건 저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이란이 이렇게 많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이게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그 시설들도 파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채굴, 암호화폐 채굴, 이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슈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온체인 데이터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은주 대표님,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이후에 비트코인의 이 온체인 데이터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좀 7만 달러까지의 가격 반등을 일시적으로 보여주면서 네.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는 약간의 좀 호재처럼 작용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다만 오늘 오후 시간으로도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바로 뒤따라 나오면서 6만 7천 달러 선까지 내려가긴 했는데요. 이란 전쟁이 발발되고 사실 일시적으로 이란 쪽 거래소에서 엄청난 거래량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기존 때보다도 이란 쪽에서 거래량이 무려 700% 넘게 급등하면서 말 그대로 전쟁의 한가운데 놓인 국가 안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사용한 흔적이 고스란히 체크가 됐고요. 네. 다만 이란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급등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에
성공해준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좀 성공을 했는지 그 배경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사실 비트코인의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네. 사실상 비트코인에게는 악재로 작용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다만 반대로 주말 사이에 거래소 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대량으로 유입된 게 체크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주식 쪽에서의 어떤 자금을 일부 코인으로 좀 변환해서 거래소로 이체를 한 것인지 어디서 들어온 돈인지는 조금 더 추적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거래소 안으로 20억 달러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돼서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는 예탁금이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관들이 사고 있는 ETF 쪽에서도 지속적인 유입 구조가 찍히는 게 체크가 됐는데 온체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물 매수, 매도자 중에서도 롱타임 홀더들,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한 보유자들은 매도하지 않은 게 체크가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이 또 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도 안 팔고 있고 또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면서 네. 비트코인의 하방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던 주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 고열의 비율이 0.53을 가리키면서 좀 매도 가능성에 대한 존재감은 확실히 아직까지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유가가 안정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라는 시그널만 나와주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계속 키워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긴장보다도 일단 기관 쪽의 자금이 먼저 움직인 것을 ETF를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ETF 쪽으로 순유입 액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네. 이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표도 뭐 양수와 음수를 계속 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3일을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0.05%로 소수지만 나름의 플러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 미국 쪽의 기관들이 네. 더욱더 비싸게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쪽의 자본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번 지정학적 리스크랑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을 때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로 좀 취급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좀 대피자산으로서 뭔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조금씩은 드러나고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또 주식시장이 많이 과분하게 올랐었던 그쵸. 부분이 좀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 기관 쪽에서 조금 차분하게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해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해당 부근 동안 지난 3일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63,000에서 68,000달러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ETF 쪽에서의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인덱스 또한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다만 이 달러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이기 때문에 네.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는 현상에서는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여기에 알트코인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뭐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디지털 자산이 엄청난 약세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조금 알트코인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느껴볼 수가 있는데 네. 전체 알트코인들 중에 38%가 지난 한 주 동안 신저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4분의 1 이상이죠. 거의 40% 가까이 되는 자산들이 신저가 기록을 하면서 코인 시장의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었던 FTX 사태 때보다 네. 사실상 더 어려운 시장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2평선 비율로 놓고 봤을 때는 바이낸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 202평 위에 있는 비율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장기 하락 추세에 진입한
진입한 게 95%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20년, 22년, 23년, 24년이 그 해에 해당이 됐었는데 모두 반감기 이후 하락장 때 이러한 모습들이 펼쳐졌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알트코인들의 반등에는 무조건적으로 비트코인이 먼저 바닥을 찍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그 구간이 꼭 필요한데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이 바닥 구간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와줘야만 현재 95% 이상 장기 하락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SOPR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1.0점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게 1 이상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권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거고 1 아래로 떨어지면은 말 그대로 손절이죠.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네. 이게 0.95까지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려보자라는 취지보다는 손실에 있지만 일단은 매도하자라는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 지금 50% 정도 이미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 시장의 스트레스가 말 그대로 극대화돼 있는 구간인데 이 매도 압력이 언제 고갈될지에 따라서 SOPR 지표가 반등을 해주는 그 시점, 그때를 맞춰서 비트코인의 추세가 전환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1개월 동안 12% 정도 또 하락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SOPR 이 지표가 확실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체인 데이터 살펴봤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이슈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네, 미국 이란 타격 수익, 예측 시장 내부자 의혹 제기. 이게 그 미국의 가장 큰 예측 베팅 플랫폼이죠. 폴리마켓에서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이 내부자 거래 논란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월 말에 이 이란 전쟁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네, 계속해서 이런 모든 소식들이 다 이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지난해 12월부터 네. 올해 1월까지는 일본의 그 우에다 가즈아 총재가 네. 금리 얘기를 하면서 인상을 하냐 좀, 마냐. 네, 하냐 마냐 좀 관심을 받았는데 그렇죠. 2월엔 또 이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1 하면 일본, 2 하면 이란. 네, 이거 이란 이슈가 뭔 노래예요? 2월 죄송해요. 저 처음 듣는 네, 노래인데 2월 말부터 네, 죄송합니다. 2월 말부터 3월까지는 이란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폴리마켓이죠. 지금 이제 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섹터 중 하나인 예측 시장에서 또 한 번 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그 온체인으로 베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도박하는 그러니까 갬블링 테마에서 조금 더 신뢰성이 보장된다. 이런 게 조금 주된 그런 성장성이었는데 오히려 이 사전에 조금 이걸 알고 미리 베팅을 했다. 이런 의혹이 생기면서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그 내부에서는 뜨거운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문제가 없지만 이걸 이용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최근에 이런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은 전체적인 이 시장의 신뢰, 그러니까 특히 시장의 일부 뭐 조성자라든지 핵심 관계자들의 조금 아쉬운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어도 그러니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런 이슈는 항상 좀 꾸준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폴리마켓 자체가 워낙 이 베팅 비율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조작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그런 시장 속에서도 조작하는 뭔가 큰 세력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비트코인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제기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전쟁 이후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다시금 금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이 비트코인이 뭔가 상관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가져오셨던데. 네, 이런 또 갈림길에서는 투자를 할 때 금이냐, 주식이냐, 비트코인이냐 그쵸. 또 한 번 이 투자자들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카이코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로는 이 비트코인과 금과의 관계가 최근 2년 동안은 전혀 이런 일관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커플링도 아니고 디커플링도 아니고 정말 이 랜덤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작위하게 서로 오르거나 뭐 서로 반대되는 포지션을 보이거나 이렇게 패턴을 보였었는데, 그랬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이코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 기대 첫 번째를 꼽았고요. 두 번째는 금리 전망,
그리고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이 수치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하면서 네. 이 중에서 이제 두 가지나 뭐 한 가지가 충족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게 반대로는 또 금이 오르고 이런 좀 그러니까 관계를 좀 많이 분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이 금과 비트코인이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같은 흐름을 타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카이코의 자료를 봤을 때는 네. 충분히 반드시 이제 금이 오른다고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아니다. 최근 2년간 그랬으니 향후 뭐 1년 아니면은 올해간은 조금 이제 커플링이나 디커플링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전망을 보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지난 금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금은 진짜 많이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거의 못 오른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안전 자산, 아니 대체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거를 저희가 봐야 되겠고 온체인 데이터가 근데 다행히도 좀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올 자산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체 자산으로서 또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부정적인 전망과 관련된 마지막 이슈로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이 바이낸스 거래소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가져오셨는데 이건 어떤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상원에서 바이낸스를 이란 관련 이제 제재 위반 의혹을 조사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이 국토보안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출신이죠.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이 최근에 이 이란 제재 위반을 바이낸스가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지금 뭐 인력 관련 해고 그리고 내부 자료를 제출할 걸 요구했는데요. 이제 뭐 앞서 이제 주요 외신이죠. NYT라든지 포춘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 이란의 자금 세탁을 바이낸스가 중개를 하고 네. 이란 정부 기관과의 거래를 허용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건데 네. 바이낸스가 이거를 이제 다시 맞고소를 하면서 조금 장기화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바이낸스가 어떤 한 국가에서의 그런 규제화된 포지션을 잡지 않다 보니까 또 이런 규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다. 또 이제 최근에 저희 한국에서도 캄보디아 관련해서 또 이제 이런 자금 유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또 약간 이런 맥락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러 관련된 자금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처벌의 수위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측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현재 과열된 자산 시장의 위험을 경고한 전문가 의견이 있다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 자산을 몇 개 봤는데 금은 알겠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 왜 암호화폐까지 여기 섞어서 이야기하는 건지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어떤 이야기죠? 이게 뭐 아까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네. 롤백해 보면은 이 카이코의 분석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토요. 네, 반드시 이 암호화폐와 금은 이게 반드시 커플링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지금 어쨌든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거 같이 떨어지는 같이 거고 떨어져요? 올라가면 지금 같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좀 보면은 이렇게 한 번 더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마크 잔디라는 분이 얘기를 하기로는 이 미국의 지금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네. 잠재 성장률보다 못 미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로는. 두 번째는 고용이 조금 정체되고 있다. 네. 뭐 물론 지금 1월이나 2월의 고용 데이터가 나쁘지 않지만 실업률 부분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위험 자산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또 이제 물가도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와 고용률 요 두 가지를 못 잡는다면 당연히 그 앵무새처럼 말하지만 유동성 돈을 안 푼다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같이 하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원론적인 얘기네요. 그렇죠.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이 갈림길에 서 있다 보니까 네. 이 전쟁이 금리를 촉진시킬 것이다. 그 전쟁이 금리를 그러니까 유지할 것이다. 이런 관점이 지금 시장에서 대두적으로 지배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급망 리스크가 국제 유가와 달러를 동반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코스피는 그 영향으로 지금 하락했죠. 네. 현재 국제 자산 시장의 추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유가는 좀 굉장히 상승세입니다. 이게 네. 지금 브렌트유가 굉장히 올랐다. 오늘자 기사에서 많이 나왔는데 네. 이 이유가 지금 브렌트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브렌트유는 영국과 북해도 쪽. 정답입니다. 네. 거기서 오늘 나오는데 퀴즈를 되게 많이 내시네. 네. 여기서 그러면은 네. 한국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네. 보니까 이게 사실 브렌트유가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이 두바이유가 그 브렌트유에 커플링이 돼서 가격이 동시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네. 브렌트가 오르니까 두바이도 오른다. 그래서 두바이유가 오르기 때문에 네. 좀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오를 수 있다. 이런 건데 네. 어쨌거나 이 안전자산은 조금 더
확실히 괜히 안전이 아니셨습니까? 요걸 조금 지켜보면서 투자 유의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제 유가와 이 브렌트유 이런 상관관계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비트코인의 큰 손들이죠. 고래들의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은주 대표, 그 고래들의 상황 어떻습니까? 매도하고 있나요, 지금? 네, 맞습니다. 고래들의 매도세가 좀 가팔라졌던 구간대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이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그 지표가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는 시그널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지난 이제 1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가격 급락을 보여오면서 3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고래 비율이 지금 0.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래소 안에서 매도하고 있는 주체 중에 70%는 고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한마디로 대형 고래들의 매도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런 고래 비율의 하락 전환이 어느 정도는 매도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면서 점차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는 좀 고래들이 극단적으로 분배하는 구간이었지만 이제 그 분배 또한 마무리 이 단계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매도가 완화가 됐다라는 것과 함께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이 멈출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다만 해당 고래 지표가 계속해서 급등하게 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위험성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고래 비율이 0.7인데 원래 0.5 정도가 정상화 레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래 비율이 다시 안정세, 정상화 부근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특히 62,000달러에서 71,000달러 부근대 이 가격 등락을 지난 몇 달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뚜렷한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말 그대로 박스권 이 횡보장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특히 지난 79,000달러부터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초반까지 말 그대로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차라리 안정적으로 과열 없이 올라가는 게 더욱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만약 71,500달러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여기에서 78,000달러까지의 가격 반등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추세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의 축적과 분배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비트코인 63,000에서 65,000달러만 찍으면 바로 좀 반등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닥이라는 거죠? 네, 누군가 또 어떤 큰 손께서 네. 해당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항으로 잡혀있는 7만에서 72,000달러를 돌파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추세 시나리오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 63,000달러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전례 없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전망들도 내놓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쵸. 이 시장 안에서의 마켓 메이커 중 또 가장 큰 회사 중 하나가 DWF 랩스인데 이곳의 창업자인 안드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본인들도 코인을 정말 많이 매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례 없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좀 기대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기대감을 안고 가격 축적 이후에 추가적인 폭발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매일같이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63,000, 65,000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헤드라인 확인해 보시죠. 네. 이더리움 6개월 연속 하락세 2018년 이후 최장 기간이다. 이더리움 지금 또 지난주 2,000달러 선 회복했다가 지금 또 2,0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최장 기간 하락하고 있는데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씁쓸하네요. 일단 네. 좀 씁쓸하고 이게 이제 2018년에 하락한 기록이 7개월인데 이제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6개월이 지나가면서 18년도에 뒤를 잇는 하락 기간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기영 대표였나요? 제가 이제 트위터에서 이런
유머를 같이 봤었어요. 어떤 유머죠? 이더리움 가격 그거 확인할 필요 없다. 매년 1,500에서 1,800달러다. 슬프네요. 네. 매년. 실제로도 이제 네. 암호화폐 유튜버인 크립토 잭이 이제 발언한 내용인데 네. 최근에 이제 한 15개월 중에 1년 가까이를 하락 마감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연말 대비해서 올랐지만 그러니까 네. 연초 대비 연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쵸. 잠깐은 올랐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주경 대표의 말이 맞는 거죠. 언제든지 찍어도 1,500달러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한 그 크립토 관련 법안이 통과됐을 때 네. 5, 6월, 7월, 8월 이더리움 상승했다가 그렇죠. 지금 다 되돌림 똑같은 거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주기영 대표님 말씀처럼 진짜 계속 그 비슷한 가격대에 이더리움이 움직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좀 씁쓸한 내용이긴 한데요. 네. 다음으로 좀 더 이제 이번에 좀 부정적인 내용을 좀 쫙 전하고 아, 또 부정적인 얘기예요? 긍정적 전망을 전해드릴 텐데 어떤 얘기죠? 네, 일단은 이 그러니까 최근에 비탈릭 부테린이 네. 좀 비트코인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탈중앙성을 좀 지적을 했는데 음. 다시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공격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아.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 체인이 이더리움보다 탈중앙화가 높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솔라나 이 창업자인 아나톨리 야코벤코의 주장에 따르면은 자신들의 체인은 누구나 노드로 장부 검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사용자 자금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네. 본인들의 우월성을 좀 자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사실 솔라나도 약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또 체인이 끊겼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계속 비난 세례를 가다가는 또 리플이 솔라나 공격하고 또 이런 좀 안 좋은 꼬리에 소리가 나올 수 꼬리에 있는데 네. 이런 걸 조금 굳이 지금 했어야 됐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전할 소식은 이 GK 싱크 라이트가 오는 5월에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GK 싱크라고 하면은 영지식 증명이 가장 뜨거운데 이게 좀 구현하기도 어렵고 아직은 사용성이 높지가 않아요. 네. 사실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유저들이 편해진 지 뭐 채 10년도 안 됐습니다. 뭐 그런 플랫폼인데 이 영지식 롤업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안착되려면은 네.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봐요. 이게 구축하는데도 뭐 박사급 수학자 두세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이걸 구현해낼 만큼 어려운데 네. 아무래도 좀 이제 이런 공식 운영 중단이 됐고 계속해서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이더리움에서는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거시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지금 GK 싱크 관련한 소식도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뭐 굳이 재단끼리 왜 싸우는지 저는 좀 솔라나랑 이더리움을 왜 지금 싸우는지 이해가 좀 안 가긴 합니다. 근데 다음으로는 최근 이 이더리움 매도 소식으로 좀 원성을 쌓았던 우리 비탈릭 부테린 창립자 소식인데요. 그래도 이 매도한 돈으로 지금 기술 발전 위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믿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잠깐의 매도고 이거는 뭐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비탈릭 부테린이 다 해줄 거야. 이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또 새로운 확장 로드맵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골자는 단기적인 그 체인, 그러니까 블록의 용량을 늘리면서 그 암호화 기술을 조금 더 고급화하게 만들고 네. 또 이제 데이터를 집약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용량을 늘리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예고했던 글램스테르담 요 업데이트나 EPBS 같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네. 좀 더 이 노드가 블록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각 블록에 더 많은 트랜잭션을 담아서 이런 데이터 용량을 처리하는 게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게 이제 이거를 통칭으로 해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자금력이 풍부한 대규모 운영자만이 아까 이제 말했죠. 솔라나의 창업자가 네. 우리는 직접적으로 네트워크 그 자금 유치자가 개입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을 자금력이 풍부한 대규모 운영자가 운영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가 어떻게 보면 좀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는 이런 생태계를 조금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처리량 확대를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영지직 증명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뭐 비용 인상 등 이런 좀 인프라적인 논의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완전히 좀 탈중앙화를 위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된 내용이라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작년에 이제 이더리움이 고점을 찍었을 때 무려 25배 롱으로 이더리움에 베팅했던 한 골에 대한 소식입니다. 엄청 많이 벌었겠네요.
아니죠. 롱에 장- 베팅을 했기 롱에 때문에 베팅했죠? 아. 25배 롱이기 때문에 망했네. 사실상 네. 뭐 전액 손실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당시 4,700달러 부근에서 25배 롱으로 진입을 해서 결국 손실액이 지금 보시면 원화 기준으로는 거의 1,0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고에 남은 게 8,500달러밖에 없다라고 해요. 이게 자동으로 진입되고 청산되고 진입되고 청산되고가 반복되는 게 바로 레버리지 시장이다 보니까 네. 결국 고래들도 한 번의 방향성이 실패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 청산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네. 결국 전액 손실이라는 엄청난 리스크에 놓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한마디로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네. 말 그대로 이러한 레버리지라던가 빚을 내서 투자하는 행위는 우리가 정말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함께 여러분과 이 시장의 교훈을 좀 나눠보고 싶었고요. 네. 다만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비트코인의 반등과 함께 이더리움이 주말 사이 2,000달러 가격 회복을 나름 해주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현재 저항 구간으로 2,100달러까지 이더리움의 가격이 테스트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2,100달러를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또렷한 촉매제가 나와주지 않는 한 지속적인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은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도 2,000달러를 결국 다시 후퇴한 채 2,000달러가 무너진 채 1,953달러까지 이더리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공급량이 들어와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2,100달러의 추세 돌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더리움을 월간 기준으로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작년 9월부터 해서 6개월 연속으로 월봉, 음봉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엄청난 가격 하락의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최장기간 하락했던 게 지난 2018년에 7개월 연속으로 음봉 마무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지금이 두 번째로 가장 긴 구간인데 만약 3월도 이제 3월 막 시작했지만 3월도 음봉 마무리가 되면은 이더리움 탄생 이후 최장기간의 약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약세 원인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시장에 부족하고 자금의 AI나 주식 쪽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알트코인의 기회가 많이 오지 않았다라는 게 주된 원인인데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지금 이더리움 안에서도 레버리지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매도하는 이 보유자들의 매도세도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3월은 부디 이 양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어주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에는 부디 진짜 찐 저점을 찍고 다시 높게 도약하는 이더리움이 되길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주요 코인 마지막은 리플입니다. XRP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네. 리플, CLO, 뉴욕타임즈의 반박 기고문 보냈으나 모두 무시했다. 이 어떤 내용이죠, 기자님? 네, 최근에 이제 NYT에서 좀 공격적이고 굉장히 직설적인 내용의 기공을 다뤘습니다. 네. 코인은 쓸모없다. 쉽게 말하면 이건데요. 아.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당연히 업계에선 반발을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이 리플의 법률 최고 책임자인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 이분이 이제 쭉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이제 이런 뉴욕 타임즈의 기고문에 대해서 많은 주장이나 그러니까 주장이 담긴 편지를 보냈지만 완전히 무시당했다. 너무 화가 난다. 이제 사실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미국인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뭐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좀 공개적인 발언을 한 건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 또 미국 시장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의 최고 정책 책임자인 파리아르 시르자드 이분도 네. 공개적으로 조금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는 쓸모없다. 이런 반박에 인터넷도 그랬다. 이러면서 조금 더 강경한 모습을 좀 드러낸 상황입니다. 네. 암호화폐가 쓸모없다. 라는 거에 이제 리플의 CLO가 반박글을 올렸다 이런 소식 전해주셨고 이번엔 좀 오랫동안 법적 싸움을 이어왔던 이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 이야기인데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사과를 했다면서요? 뭐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사과를 한 건 아니고 네. 이 지금 폴에킨스 위원장의 전임인 네, 게리 전임. 겐슬러 이제 위원장이 네. 사적인 자리니까 이제 공적인 자리긴 한데 이분이 이제 전 SEC 위원장 자리로 최근에 이제 백악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정책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네. 이 자리에는 이제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도 참석을 했는데 이제 갈링하우스가 말하기를 이때 자리에서
겐슬러가 나한테 sorry, 아, I'm so sorry 한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 좀 이제 사실은 겐슬러도 사실은 알고 보니 선인이 아니었을까? 아. 이런 좀 후사가들의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고 네. 이게 사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도 원래는 좀 우호적이었다가 갑자기 좀 돌아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이렇게 좀 사과를 한 게 조금 완화돼서 네. sorry, I'm so sorry 이렇게 좀 낸 것 같습니다. 네. SEC와 이 리플 사이 오랫동안 법적 공방이 있었는데 이때 게리 겐슬러가 좀 담당을 했었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 SEC 위원장의 개인적인 뭐 의견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의 영향이었고, 그래서 쏘리를 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중동 지역의 암호화폐 큰 손인데 튀르키예로 손을 좀 뻗는 리플의 소식 가져오셨습니다. 네, 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이 리플이 뭐 두바이라든지 터키 쪽에 손을 뻗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네. 이 리플의 이제 중동 아프리카 총괄인 리스 메릭이 이 터키에서 리플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금 언론 매체들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뭐 터키 같은 경우에는 리라화가 굉장히 지금 뭐 신뢰성이 많이 없죠.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터키에서 비트코인이 약간 대체 자산으로 인정될 정도로 네. 굉장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리스 메릭이 언급하기를 터키가 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좀 핵심 거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체 인구의 25%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네. 그중 이제 실제 경제활동 인구라고 할 수 있는 18세에서 60세 인구의 이 채택률이 50%, 그러니까 5화를 넘긴다. 이러면서 조금 자기네의 RLUSD 요거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네. 리라화를 좀 뭐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좀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화폐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암호화폐로 좀 대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튀르키예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소식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온체인 데이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의 변동성이 좀 포착이 됐다면서요? 네, 지금 좀 중요한 핵심 지표인 실현 변동성 지표가 네. 1.16까지 올라가면서 작년 3월 이후 최고치의 수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 말인 즉슨 추가적인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현재 가격이 1.35달러인데 상승 이후 어느 정도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에서 변동성이 긍정적인 상승에 대한 방향으로 나와주면 다행이지만 추가적인 또 하락에 대한 세력들과의 충돌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어떻게 돌파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2024년 4분기 이후 강한 상승을 보이고 그 뒤로는 다시 한번 고점이 낮아지는 이러한 추세로 진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이 상단 라인으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1.3달러의 지지를 잘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 붕괴가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의 가속이 붙을 수가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고 또 여기에 거래량까지 확대가 되는지 그 여부를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슈와 스마트머니의 거래 흐름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로 삼아주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3월 3일 현재 시각 업비트 기준 전일 대비 급등하고 있는 코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롬바드 8.33% 상승 중에 있고 솔라 8.57%, 사하라 AI 13.47%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급등 코인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인 레이더에서 오늘의 코인백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인이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으로 보시죠. 네. 아발란체입니다. 오랜만에 아발란체 다뤄볼 텐데 아발란체 어떤 코인이고 주목할 만한 이슈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이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네. 이게 좀 용어가 어렵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네. 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할 방법이 당장 없지 않습니까? 그쵸. 개발자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다 모르겠고 나는 이거 만들고 싶다.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패키지를 다 제공하는 겁니다. 패키지요.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제공하면은 너희 블록체인 바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 입문자용 패키지를 그렇죠. 약간 파는. 기관용으로 만들어줄게. 오. 해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뭐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메이플 스토리가 또 블록체인 팀이 있습니다. 네네. 그 게임이 있는데 이거 기반이 아바란체입니다. 넥슨 그 메이플 스토리의 그렇죠. 게임의 기반이 아발란체다. 그렇죠. 오. 이제 좀 기관이나 네. 좀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그런 고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암호화폐가 또 게임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럼 아발란체가 나중에 좀 그럼 유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다만 지금 이제 아까 은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유동성이 말랐어요. 그렇죠. 유동성이 마르고 알트코인에. 주요 알트들이 회복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바란체도 비슷한데 네. 지금 이제 뭐 134달러가 최고 가격이거든요. 이게 21년이에요. 좀 21년. 오래됐죠, 사실. 네. 지금은 9.4달러인데 그러니까 저번 장에서도 회복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적으로는 아쉽다. 이렇게 좀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 소식으로는 일본에서 활용성이 채택이 됐다면서요? 네, 뭐 지난주에 지금 리플 SBI 팀이 한국에서도 DSRB와 그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아시아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분위기예요. 메이플 스토리도 그렇고 이 일본에서 활용성을 인정을 받았는데 이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이라든지 미즈호라든지 일본의 주요 금융 기업들이 이 합작으로 세운 프로그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20억 달러 규모의 그런 토큰화 부동산 그리고 회사채 같은 경우를 아바란체로 이전하면서 조금 더 이 아시아 시장을 잡으면서 사용성을 높이려는 이런 작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가격은 조금 낮아졌지만 네. 장기적으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확실히 이 알트 장 자체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되돌림을 못하고 있는데 다만 기술력은 점점 이렇게 좀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은주 대표님, 이 아발란체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비트코인의 좀 가격 후퇴를 보이면서 아발란체도 중요한 지지 구간 이탈 시그널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오늘 9.4달러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다가 지금은 9달러가 붕괴가 됐습니다. 다만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한 지지 구간이 9.2달러로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9.2달러가 만약 붕괴가 된다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8.4달러까지 나올 수 있다는 차트 분석이 있어서 네. 현재 8.9달러에 위치해 있는 아발란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올지는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발란체 이거 차트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삼각 수렴의 끝자락이라고도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약세 지속이 되고 있는 패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레벨 중에 또 많은 수요가 몰려 있는 게 바로 7달러 부근이어서 여기까지 과연 가격 하락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지지 구간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 현재는 조금 더 크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하방 확률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들어가는 구간보다는 조금 더 하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발란체 차트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많이 큰 상황인데 앞으로의 암호화폐 전망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 사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의 좀 기회가 돼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매크로적인 지표는 당연히 부정적이겠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주식 시장이 유가 급등 그리고 인플레 급등, 뭐 기준금리 인하 지연 소식과 함께 좀 흔들려주게 된다면 갈 곳 잃은 수급이 우리는 또 4월 안으로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통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호재와 잘 수급이 맞물림이 된다면 3월, 4월 중에 오히려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 시장에 좀 기회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좋은 타이밍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에겐 아직 클래리티 법안 희망이 남아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전쟁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전쟁의 발생 원인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로 인해 희생되는 무고한 생명과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내일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